명절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식혜 잔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정희가 손주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요. 아버지, 큰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행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평생 고생 많으셨잖아요. 효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영수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딸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요. 부모님은 그냥 편하게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얼굴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표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네. 영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그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여행이란 건 사치였습니다. 준호의 대학 등록금, 서연의 유학 비용, 그리고 두 자식의 결혼 자금까지 영수와 정희는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아버지가 낼게.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내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낸다.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다녀오자. 손주들도 데리고.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장가게로 갈까요? 중국 쪽이 가깝고 경치도 좋대요. 서연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장가게의 웅장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지. 어디든 좋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영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 안쪽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뭐 보세요? 정희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희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애들이 효도하겠다는데 기쁘죠? 그래, 기쁘지.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펼쳐질지, 그것이 진짜 자신들이 바라던 것인지. 우리 잘 다녀올 수 있겠지? 영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애들이 다 준비한다잖아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점점 멀어진 마음의 거리. 여행이 그 거리를 좁혀줄까요? 아니면 더 벌어지게 만들까요?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무언가를 바꿀 거라는 것.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며칠 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 박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닫으시네요? 네, 내일 여행을 가서요. 여행이요? 사장님이? 박 씨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영수는 4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그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잘 다녀오세요. 박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셔터를 내리며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공구들, 먼지 낀 선반들, 낡은 계산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정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둑해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행은 이틀 뒤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큰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 입구에 섰습니다. 정희는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30년 된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수진과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 서연도 남편 재훈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설레시죠?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손주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도 옛날에 타봤지. 정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비행기를 탄 건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준호가 여권들을 건네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짐을 붙이는 것도 탑승권을 받는 것도 모두 자식들이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준호가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좌석은 뒤쪽이에요. 저희는 앞쪽이고요. 앞뒤가 멀리 떨어진 건가? 영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는 다 앉아 있잖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면세점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서연과 수진이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쇼핑 좀 하고 올게요. 30분 뒤에 게이트 앞에서 만나요. 그래, 천천히 보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지나갔고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보, 물 한 잔 사올까요? 정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비행기에서 주겠지. 영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35열에 앉았습니다. 준호 가족과 서연 부부는 12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단다.
영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곧 앞을 돌아보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팔을 톡 쳤습니다. 여보, 애들이 바쁜가 봐요. 그런가 보지. 영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장가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방은 6층이고요. 저희는 8층이에요. 준호가 키카드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왜 따로 있어? 영수가 물었습니다. 호텔 사정상 방을 붙여서 잡기가 어려웠대요.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정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쉬고 있겠지. 영수가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7시에 호텔 식당에서 만나요. 영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산책이라도 할까? 그래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하지만 간판의 한자들은 낯설었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좀 아픈데.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벤치가 있네. 두 사람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등산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새 신발이라 그런가 봐요. 저녁 때 밴드 붙여야겠구만.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2층 중식당에는 둥근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수와 정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이가 낮잠을 자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탕수육, 짜장면, 마파두부. 모두 한국인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연이 탕수육을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와 재우는 내일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는 거냐? 영수가 물었습니다. 천문산 케이블카 타려고요. 거기 유리다리 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유리다리? 네, SNS에서 유명해요. 사진 찍기 좋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다리가 많이 붓네요. 파스 붙여. 영수가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발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장가게는 네온 사인으로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효도 여행이구나.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분명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의 중심에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편의, 그들의 일정, 그들의 즐거움.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가 짐이 된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야? 영수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이 여행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가 바랐던 건 이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린 손님이구나.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첫날이라 서로 어색한 것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아침 7시였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애들이 8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목의 파스를 떼어냈습니다. 붓기는 조금 빠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을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천문산 가는 날이에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유리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멋있대요. 얼마나 걸어야 하는데? 영수가 물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30분 정도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문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장가게의 기암괴석들이 지나갔습니다. 웅장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산이라는 말에 정희의 다리가 걱정됐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가 웃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절벽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진짜 높아요. 그래, 높구나. 영수가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자, 이제 유리다리까지 가볼까요? 30분이면 된다고 했지? 영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돌계단이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빠르게 앞질러 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영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미안해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앞서 가던 준호 가족이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걸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나중에 유리다리에서 만나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영수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 다리에 쥐가. 정희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왼쪽 종아리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 보자.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의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정희가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쥐는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난 여기서 쉴게요. 당신 먼저 가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희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어머니가 다리에 쥐가 나서 못 걷겠다. 어머니가요? 지금 어디세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와서 한 20분쯤 걸어온대야.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배경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유리다리 입구까지 왔거든요. 줄도 서 있고 다시 내려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 어머니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희 구경 다 하고 내려갈게요. 그때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애들이 뭐래요? 나중에 본대. 영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돌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볍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왜? 내가 짐이 됐네요. 무슨 소리야? 영수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내려갈까? 응.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영수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여보, 물 좀 살까요? 그래. 영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정희는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만 미안하다고 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6시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저녁 밖에서 먹으려고 해요. 부모님은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내일 봐요. 영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애들이 뭐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녁 밖에서 먹는데. 그래요? 정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우리도 나갈까요? 아니야. 쉬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편의점에 가서 뭐 사올게. 영수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욕실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여보, 라면 먹어요. 영수가 컵라면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중국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애들 탓은 아니야. 알아요.
그냥 우리가 늙은 거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서재를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SS전자 주식 증서였습니다. 20만 주. 30년 전 10만 원에 산 주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주식을 산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팔지 않고 모았습니다. 배당금도 재투자했습니다. 지금 그 가치는 200억이 넘었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서연도 몰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것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영수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일까? 영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용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부모는 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일정에 끼워 맞춰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남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귀국입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걸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철물점에서 보낸 시간들, 자식들을 키운 날들, 정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귀국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다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서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여행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우리 택시 타고 갈게. 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괜찮다. 너희도 피곤하잖니.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영수와 정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자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보며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서운한 게 아니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생각이 많아.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섰습니다. 여보, 저녁 드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당신이나 먹어. 저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철물점 매출이 좋았던 해였습니다. 영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금만 하시지 말고 주식도 좀 해보세요. 주식? 네, 삼동전자요. 지금 괜찮습니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재투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0만 원은 200억이 넘는 돈이 됐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물려주려 했습니다. 준호의 노후를 위해, 서연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걸 물려주면 애들이 행복할까? 영수는 자문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행복해질까요? 자식들은 이미 편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증서와 함께 빈 기부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사회복지재단에서 받은 서류였습니다. 영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식 증서야. 주식이요? 정희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전부터 모은 거야. 삼동전자 20만 주. 20만 주면 정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억이 넘어. 여보, 그럼 이걸 애들한테. 아니야.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이건 애들 거잖아요. 애들 거가 아니야. 우리 거지.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당신, 이번 여행 어땠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행복하지 않았어. 애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우린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야. 마음은 따로따로였어. 하지만 돈을 물려주면 애들이 행복할까? 난 모르겠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아. 영수는 기부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 기부하려고 해. 여보. 정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애들한테는 더 이상 물려줄 게 없어. 대신 세상에 남기려 해.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냥 미래 세대를 위해. 정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럼 애들은요? 애들은 잘 살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이제 애들이 스스로 살아갈 차례야. 영수는 기부동의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뜻이 그렇다면 저도 따를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옳아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네, 전부요. 조건은 하나만 있습니다.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익명 기부를 원하시는 거군요. 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처리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 노부부가
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길 거부했으며 봉투에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남깁니다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노부부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영수가 입은 셔츠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셔츠 제가 선물한 거예요. 재훈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장인어른 같은데? 아니야, 아닐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뉴스?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0억 기부한 노부부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서재에 계셔. 두 자식은 서재로 갔습니다. 영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불렀습니다. 왔구나.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뉴스에 나온 분이 아버지시죠? 그래. 영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앉아라. 영수가 말했습니다. 두 자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한테 물려줄까 생각했었다. 30년 동안 모았어.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 너희를 탓하는 게 아니야. 너희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진짜 효도가 뭔지 이제 알았으면 좋겠구나. 영수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한테 쓴 거야.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진정한 효도는 돈이나 여행이 아니란다. 마음이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란다. 이번 여행 덕분에 마지막으로 너희를 다시 배우게 됐다. 사랑한다.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준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영수가 일어나 자식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만든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준호가 밥을 떴습니다. 서연이 반찬을 덜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영수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200억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00억 원을 기부한 익명의 노부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누구일까? 왜 그랬을까? 영수는 평소처럼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200억 기부한 노부부요. 대단하지 않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긴 하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죠.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구 하나를 집어 닦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그래, 뭐래?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요. 준호네도 온대요. 영수는 손을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여보. 정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후회는 안 해요? 뭘? 그 돈 말이에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후회? 전혀. 정말요? 응.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정희가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놀랐는데 지금은 당신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 재훈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희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응, 서재에 있다. 영수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김치찌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괜찮아. 다 준비했어. 그래도요. 수진도 일어나 도왔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무슨 그림? 가족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그렸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영수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반찬을 챙겼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는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손님이 예전만 못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평생 해온 일인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게 홈페이지 만들어 드릴까요? 요즘은 온라인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나는 몰라.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냥 물건만 올리시면 돼요. 영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사 후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여행 때요. 저희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저희 편한 대로만 했어요. 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유리다리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셨는데도.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아버지, 난 평생 일만 했어. 너희랑 제대로 놀아준 적도 없고 여행도 안 데려갔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진짜 효도가 뭔지. 네, 아버지. 영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이나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란다. 서연이 울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 바쁠 텐데. 아니에요. 바빠도 시간 낼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모이자고요. 그래.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여행 가요. 근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영수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좋지. 할아버지는 바닷가가 좋은데. 바다요? 좋아요. 저도 바다 좋아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오늘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눗물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우린 항상 행복했어. 다만 몰랐을 뿐이지. 정희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과 서연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개예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라. 영수가 손주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모래가 발을 간지렸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너무 좋다. 다음에는 제주도 갈까요? 어디든 좋아. 너희랑 함께면.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정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와 재우는 돗자리를 폈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 간다. 영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평생 함께 해줘서요. 나야말로. 영수가 부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연 날려요. 그래, 가자. 영수와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늘 높이 연이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에 빨간 연이 춤을 췄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200억을 기부한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손주와의 시간,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 영수는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영수와 정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아버지, 편하세요? 응, 좋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영수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참 복받았어.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수도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차는 고요히 달렸습니다. 석양이 뒷창을 물들였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200억을 기부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그것을 깨달은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만들어낸 작지만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럼요. 당연하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따뜻한 일상으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